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저희가 오늘로 벌써 5번째 1시즌 10번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절반을 왔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호응도 해 주셔서 조금만 더 하면 2시즌까지도 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 5번째 정말 중요하고 아주 이름 있는 그리고 이빨도 센 분을 좀 모셨습니다. 사실 지금 주한미군 갑자기 철수하니 감축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좀 바람을 살짝 잡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부담됩니다. 네, 자, 주한미군 사실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미우나 고우나 네. 때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좀 뭐야 이러기도 하지만 동맹인데.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주한미군 당연히 우리 곁에 계속 있겠거니 했는데 미국에서는 가끔 심심치 않게 빼느니 그렇죠. 아니면 아예 철수시키는 이런 얘기가 예. 종종 나왔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제가 기자라서 조금 짐작을 합니다만 패턴이 있는데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네. 이걸 써요. 이거는 누군가 흘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당국자들이 살짝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부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 간을 봅니다. 불을 떼요. 그렇죠.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정사실화 이렇게 갑니다. 네. 지금 그런 게 아니냐 해서 좀 걱정스러운데 먼저 4가지 질문으로 우리 이 김종대 본부장님의 그 결론부터 조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 아니면 감축 있다 없다? 철수는 없고. 철수는 없다. 예, 감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감축은 가능해 보인다. 예. 아마도 숫자의 감축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내용의 감축. 네. 좀 참고로 숫자상으로는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28,500명 정도가 상시에 있는 거로 돼 있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좀 뒤에서 듣기로 하고.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는 안 한다 그래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준다면 아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졌다고 해도 정규군 병력이나 장비를 보면 북한이 좀 뒤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렇죠. 있어요. 숫자로는 네, 국방부에서도 계속 국방백서하면 그런 그렇죠. 얘기하고 예. 더군다나 북한은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는데 이거 주한미군이 이게 좀 줄면 우리 안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안보 불안 있다? 없다? 그런 안보 불안이 있는 수준으로는 감축되지도 않을 것이고 감축돼도 보완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보 불안이라고 볼 수 없다. 안보 불안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것도 충분히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책임 있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3번째 질문. 이것도 현안이죠.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협상. 이거 지금 생각보다 꽤 오래 끌고 있습니다. 오래 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세게 지금 요구를 해서 실무 협상에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또 퇴짜놨어요. 그렇죠.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이게 4년 내에 간다.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간다. 이거. 좀 단기간에 타결 어렵다. 아니 타협안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협상된 걸 너무 적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올리는 타협안이 나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국 대통령끼리의 심리전 게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양보 안 한다고 이미 지침을 놔줬고 그러니까 협상 안 돼요. 그러니까 양쪽 대통령 입장이 서로 평행선이니까 실무진이 협상할 수가 없어요. 없네요. 그럼 교착 상태로 계속. 그러면 이제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타결 안 되고 뭐 대통령 선거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앞두고 가서 뭐 파격적으로 협상해주면 그 대선에 노골적인 선거운동 그렇죠. 해주는 건데 국가의 품격이 있지 그래. 그렇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도 질질 끌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다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히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 특사로도 갈 수 있어 라면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네.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말보다 다음 달에 당신들 한미연합 군사훈련 할 거야 말 거야 이거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연합 군사훈련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축소된 간소한 형태로 할 것이다. 규모는 좀 줄일 거다. 병력 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전략 자산이 있어요. 항공모함, 전략 그렇죠. 폭격기 뭐 이런 그 신형 무기들 전개를 죽음의 하지 백조라던가 않고 죽음의 백조 그 랜서 폭격기죠. 이런 것들 뭐 들어와 가지고 휘저어버리는 이런 류의 무력 시위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거세되고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 이런 수준 정도로 해서 최소 수요만 충족시키고 대규모 어떤 그 군사 훈련은 어렵다. 사실 뭐 코로나도 있고 근데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작전권 전시 작전 지휘권 이거를 좀 통제권 받아야 되니까 뭐 거기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국방부가 하죠. 훈련 자체는 할 텐데 규모는 상당히 줄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갖고 이게 굉장히 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김종대 이 한반도 평화본부장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아주 쉽게 또 풀어주실 거라 믿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뭐 제가 뭐 그 이렇게 예측을 함부로 이렇게 만약에 이거 틀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요? 맞을 겁니다. 아마. 아니 저는 뭐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자세히 잘 아, 아시니까. 참 오늘 방송이 부담이 되네.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최근 상황을 조금 우리 시청자들께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짜고 치는 이런 냄새가 난다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보수 언론이죠. 보수적인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달 17일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한 이런 옵션을 제시했다. 이런 기사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요지는 이 백악관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옵션이 뭐가 있는지 보고해라. 이러니까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미군의 순환 배치 요거를 좀 중심에 놓고 전략을 짰는데 그 가운데 주한미군을 좀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22일 이번에는 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주한미군 감축한다, 철군한다 이런 얘기는 피합니다. 그러는데 묘한 얘기를 합니다. 이 DFE라는 개념을 이제 뒤에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이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한미군은 꼭 반드시 붙박이로 있는 거 아닙니다. 순환 배치를 하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발휘합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때 최적화란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최적화. 지금 뭔가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최적화, 합리화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나섭니다. 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듣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 그 동맹과 함께 해야 하는 게 있다. 이 방위비 분담 및 동맹 자금을 대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 75년간 이 한미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 이분들은 참 용어도 참 잘 써요. 어렵게. 사실은 뭐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일반인들 듣기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1박 2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눈에 띕니다. 분단 및 동맹의 자금을 댄다. 이게 좀 방위비 얘기죠. 네, 방위비 분담금.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말한 최적화라던가 이게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요 동아시아 쪽에 미군에 주둔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비 협상이 어느 정도 미국의 입맛에 맞아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뭐 그러고 나서는 아직 이제 미국에서 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게 계속 굴러가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약간 긴장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주한미군이 왜 주둔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전략적 의미를 좀 잘 알까요?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주한미군 철수론자예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4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조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첫째 한미 FTA 파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파기하기로 하고 한국에 보내는 서신 초안까지 검토했어요. 나 FTA 인정 못해. 니들 우리 미국에서 돈 너무 많이 벌어가. 앞으로 자동차 세금 왕창 때릴 거야. 그렇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걸 먼저 하고 싶어 했고 두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 도대체 왜 가 있냐? 비싸다. 그렇죠. 거기 왜 가 있냐? 한국 뭐 국방비도 조금밖에 안 쓴단다. 미국이 훨씬 많이 쓴다. 미국이 대략 GDP의 한 4%가 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세계 제국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 세계 제국, 세계 경찰, 뭐는 이런 어떤 그 퍼블릭 서비스 이런 공공재를 공급하는 건 원래 미국인데 그렇죠. 트럼프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미국의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정말 자애로운 세계 경찰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다 챙겼어요. 아니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제는 트럼프 같은 고립주의자 이렇게 뭐 전 세계에 뭐 너절너절하게 군대를 배치하고 뭐 기지를 뭐 갖다 놓고 지금 전 세계 미국이 가 있는 나라가 60개국입니다. 뭐가 이래 많어.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한국하고 일본, 독일은 자기들 이속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국방비 조금 쓰고 경제 개발해가지고 미국 가서 돈 벌어 가잖아. 나 이거 싫어.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건 뭐냐? 주한미군을 빼겠다. 이걸 아예 신념으로 갖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게 트럼프입니다. 사실 기억나는 게 2018년 그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한미군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군사훈련 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했었죠.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때도 뭐 우리하고 다 상의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질러버린 거예요. 우리 정부도 사실 충격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저 필요 없는 건데 빼자 이랬는데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을 비롯해서 백악관에 이제 안보 라인들이 펜타곤과 CIA 정보를 종합해 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들이대면서 주한미군 절대 빼면 안 된다. 빼면 안 된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켜주러 갔는데 지금 주한미군은 의미가 미국 다르다. 본토 방어의 결정적인 전력이다 이게. 만약에 예고 없이 불시에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위성이 잡다 못 잡는다 이래요. 항상 잡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알래스카의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그 미사일을 잡아야 되는데 쏘고 난 뒤에 15분 걸린다. 15분. 시간이 많이 걸린다. 15분. 근데 주한미군이 8초면 잡는다. 8초. 쏘고 나서 8초 안에. 8초 안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본토 안보를 위한 조기 경보 역할을 하는 하나의 최전방의 센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놓으니까 이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고 이 주한미군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 우리가 그 덕분에 주한미군이 강범위한 정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트럼프가 그 뒤로 이 목구멍까지는 차고 목젖을 타고 올라와. 여기까지는 저 주한미군 철수가 하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와. 이게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 불똥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튑니다. 아, 오케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안보 때문에 가 있다는 것도 오케이 이해해.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내라. 돈. 사실 그래도 저기 안보를 지키는 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더 내라 그래.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의 이유가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저도 들은 얘기고 배운 게 그건데, 아니 미군은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일정 부분 맞는 거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두는 게 사실은 한국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이 바뀌었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이 거의 완성 단계로 가면서 그렇죠. 미 본토 안보가 더 중요한 안보의 의제로 부각이 되고, 그럴 때 주한미군이 여기서 그 북한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 자체 안보에 완전히 어떤 그 직접적인 이건 주일미군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미군은 수평선 넘어 있어요.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 쏴도 2분 뒤에 알아요. 그러니까 수평선 너머로 떠올라가지고 북극권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북극을 통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보를 어렵네요.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최근접한 거리에 있는 한국. 그다음에 또 중국의 이제 동북 지역에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둥펑 시리즈들. 그거 센 미사일이더라고요. 한자로 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둥펑 21 같은 경우가 이제 지대함 미사일도 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 미사일 기지가 질비하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미군이 주한미군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 활동 감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단독 기사 하나 드려야 되나? 주셔야죠. 제가 작년에 취재한 건데. 제가 중국의 그 외교부 인민해방군들 쭉 만났어요. 친해지잖아. 그렇죠. 이제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온다고. 잘 드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 술을 좋아해요. 그게 이제 저의 외교 술인데. 연태 한 잔. 아니 그거보다 좋은 거.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주에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드 체계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X밴드 레이더에서 이제 전파 탐지 훈련을 하거든요. 그 전파가 중국에서 잡혔다. 그래가지고 그 한중 전략대화 그 국방부 차관이 갑니다. 이 회의에서 인민해방군이 정식으로 항의를 했다. 왜 자꾸 그 성주의 레이더 전파가 우리 중국에서 감지가 되냐. 니들 한반도만 감시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 본토 방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좀 관측이 많습니다. 최근의 상황 보면 또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 특히 오산 공군 기지나 평택 기지 보면 군산도 그렇죠. 군산도 있고 주로 서해안에 밀집돼 있어요. 그걸 딱 지도를 이 동북아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물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우리가 막으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 딱 중국의 입장에선 바로 이 턱 밑에 미군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또 군사적으로 포위하는데 주한미군이 거의 최첨단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그렇죠. 근접해 이런 있습니다. 역할도 하는 거지 그런 않습니까? 전략 기지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제는 그 세계 전략의 주된 핵심을 중국 견제로 설정한 이상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상이랄까 가치가 달라졌고 더군다나 미 본토 안보에도 이게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발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생각하고 국방부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냐? 그 북한을 방어하는 전력은 빼고 재래식 전력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력은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재조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 중에서 우선 빠질 가능성이 높은 부대가 그 동두천에 있는 포병여단, 포병여단 전력입니다. 여기에는 다연장 로켓하고 에이타킴스라는 지대진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력전이라고 해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전력이고 아주 화력이 막강해요.
이런 것들은 미 본토 방어나 중국 견제하고 관계 없거든. 그렇죠. 예. 예, 이 부대를 한미 간에 빼기로 했어요. 예, 합의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빼려고 하다가 평택의 그 기지 조성도 좀 늦어지고 또 미 본토에 돌아갈 때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순환 배치 대상에 들어가 있다. 아하. 그러면 보십시오. 이 주한미군의 감축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 북한을 방어하는 재래식 전력은 줄이고 그러나 이제 광범위하게 중국까지 북한 전역을 볼 수 있는 뭐 감시 정찰이라든가 또 그밖에 어떤 거 전략 자산으로 좀 불릴 수 있는 이런 전력은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재조정이 들어가는데 저는 에스퍼 장관이 말한 최적화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1번 제가 질문 드렸던 주한미군 철수 감축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수는 없다. 감축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리를 하면 주한미군의 이런 전략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철수는 못한다. 그런데 감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바로 그게 최적화다. 최적화입니다.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한미군이 이제 그 전방에 그 휴전선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이렇게 피를 같이 흘려가면서 이렇게 어떤 재래식 분쟁에 참전하는 이런 어떤 인계철선 와이어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은 이제 거의 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두천에 있는 이사단이 평택으로 이사를 하고 화력 여단이 철수하면 한수 이북에 이제 미군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상징적으로 뭐 유엔사 기능을 하는 부대를 빼놓고는 전투 부대로서 이제 주한미군은 한수 이북엔 존재하지 않는다. 야, 이런 상황은 초일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김종대 본부장께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질문 드리겠어요? 왜 또 껄끄러워? 전문가적 식견에서는 미군의 세계 전략이라든가 군부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듣기에는 아니 한수 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어? 이거 그럼 우리 국방 안보 불안한 거 아니야? 아니 국방부가 내놓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국방부를 좀 취재를 했었는데 한때 이 국방백서가 늘 나오는 걸 보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과 북한 군 전력 비교가 있어요. 근데 늘 병력도 작고 뭐 탱크도 적고 야포도 적고 뭐 북한은 또 특수전 부대도 있고 하면서 이게 북한의 전력이 더 앞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북한은 뭐 다 아시는 대로 핵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도 있고. 자, 한수 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고 줄어들면 우리 안보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이에 우리 군의 그 능력이 이제는 미국의 안보에도 기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우리가? 그 북한의 전력을 이야기하십니다만은 그 우선 북한의 항공 전력은 제공권 장악을 할 수 있는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전술기가 600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430대예요. 뭐 우린 또 F-35도 지금 착착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로키드에 주기로 한 돈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로키드 보잉까지 조립 라인이 마비됐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연내 추가 F-35 도입은 없습니다. 이거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력화가 지금 이제 지연될 뿐이죠. 지연되는 거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전술기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지상전력학교도 몇몇 특정 무기가 새로 발견된 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실전 배치된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300mm 방사포 이거 뭐 한 10년 전부터 화제가 됐고 열병식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방에 가면 아직도 안 보인대. 아직도 안 보인대요. 반면에 기존 포들은 이게 북한 포들은 갱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갱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습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탄의 수명이 확 줄어. 이래가지고 밖에 내놓지도 못하고 안에 가둬놓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포병의 노후화가 극심하게 진행이 돼 있고. 그런 얘기도 하죠. 아까 이제 북한 공군 말씀은 하셨지만 뭐 휘발유도 부족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북한 작전 계획이
전방에서 최단 시간으로 쳐내려와서 남한의 주유소 점령이에요. 아니, 실제 각종 그건 계획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계속 군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대량의 그 연료를 대줘야 그렇죠? 되는데 없거든. 근데 파주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뭐 의정부라든가 이런데 많으니까. 주유소 많다 이거예요. 주유소. 또 저장도 해놓으니까. 저장도 해놓으니까 북한군의 전술 중에 하나가 남한의 주유소 점령. 그러니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 있잖아.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주유소에 몰려가라. 오. 이런 전술이 실제로 있어요. 그 지금 웃자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진짜란 말씀인 거죠? 웃어도 좋지만은 이게 실제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몇 차례 증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방군인들한테. 그랬는데 심지어 그 군수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네. 길 다 터져도 기름이 없어 못 온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이 놀라운 그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전부 다 지금 시험 중에 테스트 과정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 사실상 제가 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무기들 또 신형 잠수함, 신형 미사일이 아직 실전 배치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다만 핵과 이 장거리 그렇죠. 투발이 가능한 중장거리. 어떤 거 또 뭐 화학 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못 가진 걸 갖고 있는 요게 문제인데 이건 뭐 병력수나 장비의 숫자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그건 이제 맞는데. 비대칭 전략이라 그럽니다. 군사용어로.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다 그런 무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핵, 또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은 한국군이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렇죠. 지금 네. 상당한 안보 우려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전방에 미군이 몇 명 있느냐도 이런 대비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 또 하나 이런 게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뭐 벌써 주어진 시간이 훅훅 가고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우리 ADD가 있잖아요. 국방과학연구원. 네. 여기서도 사실 무기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무기 체계가 상당히 좀 좋지 않나요? 예, 비밀 무기 개발이 있습니다. 그걸 비닉 사업이라고 합니다. 비닉 군사 사업? 비닉 사업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 밝혀졌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없는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여기선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네. 그런데 그 전에 공개된 것도 이제 우리 다연장포 네. 또는 장사정 네. 우리 MLRS라고 하는 포에다가 GPS 유도 키트를 달아서 이렇게 북한의 갱도를 찾아가서 쏘는. 그러니까 포탄을 미사일처럼 써먹는. 네. 이런 사업도 비밀리에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뭐 요건 공개된 거죠. 공개됐어요. 네. 왜냐 성과가 안 나오거든.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성과가 있다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일부 그런 것들이 공개가 돼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숫자로, 양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재래식 분야에서는 북한을 압도한다. 압도한다? 네, 북한을 압도한다. 재래식 분쟁에만 전력은? 북한이 네. 된다면. 그러나 전략적인. 요런 핵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이런 것이라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그 부분은.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같이 동맹으로서 이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미국한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모든 가정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문제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수용한다면 안 보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전략적 수준에서는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아까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어떻게 될까? 이제 여쭤봤고 축소된 규모로 할 것 같다. 자, 이유와 뭐 그 근거를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은 북미 간에 서로 이제 11월까지 파국을 막는 어떤 하나의 현상 유지하는 요구가 미국이 너무 강합니다.
저번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7월 7일 날 한국을 방문했던 네. 목적도 북한하고 새로운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당장의 상황 관리라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형성해놓은 대화의 모멘텀은 깨지 않고 일단은 그 파국을 막기 위해 온 거예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임하고 나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안 쏘지 않냐, 그렇죠. 핵실험 안 하지 않냐,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데 자기 성과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대선 코앞에 두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기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래서 지금 그 북미 간에는 어떤 그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로 때마침 코로나도 왔고 그래서 이 연합훈련에 대규모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인 압박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네. 이런 어떤 기류가 형성됐고 또 실제로 최근에 한미 국방당국의 그 발표 내용도 지휘소 훈련을 위주로 할 거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말은 안 해요. 북한 태도를 보고서 하려고. 그러나 이 말이 나왔다는 뜻은 대규모 전략자산,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이런 거는 안 온다. 예,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예. 우리 군은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방 포병 부대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마구마구 발생하고 있고 겨우 지금 여기까지 쌓아놨는데 보통 증원군이면 뭐 몇천 명이 막 들어오고 네. 어떨 땐 10,000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요즘 미국의 하루에 확진자가 6만 명, 7만 명. 겁나더라고요. 미국 전체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데 무슨 또 여기서 맞습니다. 훈련을. 지금 이제 주한 미군으로 오는 그 장병들 가운데도 지금 계속 또 환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한 미군 확진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사실 이 일반적인 언론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잘 다루지 않는, 아까 이제 사실 우리 김정대 본부장이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정말 그 고마워할 이유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떳떳하게 네. 아니 기재 사용료도 좀 내라 던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 아니 지금 한국에 주둔하는 게 우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본토도 지키고 중국도 견제하려는 거라고 한다면 당신들도 좀 대가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말 가능하진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평택에 그렇죠. 전 엄청난 세계에서 기지를 줬죠? 가장 좋은 미군 기지들. 네. 그것도 500년 기지라 그래가지고 그 기지 질 때 뉴올리언즈 태풍왕가가 보고 500년 만에 홍수에도 까딱없는 기지 전해놔라. 이래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흙을 더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안 잠겨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황제 주둔. 이건 그 강남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냥 하나 사준 거예요. 네. 이랬는데 이제 관리비 없다고 또 난리네. 아파트 사줬더니. 그 방위비 분담금 관리비는 사실 입주한 사람이 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또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줬더니 이제 관리비까지 내놓으라는 게 그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겨우 다 지어놨는데 이제 미군을 뺀다? 아니 그러면은 평택기지 그 저주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땐 또 50대 50 비용 분담하는 걸로 알고 해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94%를 비용을 냈어요. 어허. 이거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요? 노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미국 50% 우리 50%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그럼 그거는 어딘가 누군가 대통령을 이른바 기망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그때 뭡니까 주한 미국 대사가 네. 저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급히 좀 봅시다. 당신들 거짓말하다 나중에 심판당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위크리크스 전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런 모르셨네요. 내막을 모르고 사인하신 거예요. 차라리 그걸 모르셨던 게 그때 어떻게 그 보면... 대통령 앞에가 거짓말 하신 분이 훗날 저기 정치인으로 변해가지고 어디 또 선거판에 오시더라고. 내가 그분 이름까지는 내가 안 들어본지 안 되겠어.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우리가 너무 협상을 잘해서 미국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부시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어허. 이거 잘못된 협상이라고. 네. 그 정도로 저희가 협상 잘했습니다. 요랬거든.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평택에
이 황제주둔, 아름답고 거룩한 주둔이 가능하도록 8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져줬습니다. 네. 가족까지 같이 있으라고. 우리가 관리비는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가면 영화관, 종합병원, 학교, 그렇죠. 주택, 호텔도 있을 뭐 거예요. 호텔, 뭐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 이런 걸 져줬다니 이제 이사짐 거기 풀 시점인데 들어오려는 게 아니고 난 나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게 진짜 사람이 경우가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져줬는데 이번에 또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파트 사준 건 고맙는데 관리비도 없어. 그것도 5배 올려줘. 세상에 이런 갑질, 그렇죠. 이런 갑질. 참 아쉽네요. 그런데 철수 감축 얘기를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해도 너무하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시간은 좀 길게 갑니다만 이거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고 저도 그 시점에 사실 외교부를 취재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한미군이 만약에 이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과 타이완 이 대만의 분쟁에 미국이 휘말려들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거기에 파병이 될 때 대한민국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미중의 신냉전 굉장히 우리 입지가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정말 타이완 분쟁, 남중국해 뭐 이런데 혹시라도 또 파견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는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열점이 대략 한 4군데 정도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서쪽, 서해 쪽, 그다음에 대만 해역, 그다음에 남중국해, 그다음에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동쪽, 일본 열도 쪽에 이제 동해. 이런 데는 이제 핫스팟, 열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강대국의 특권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내가 분쟁을 벌이겠다. 그렇죠. 왜냐? 내 영토 아니거든. 다 남의 나라 영해나 영토 가서 싸우는 건데 특히 미국은 강대국은 절대 자기 영토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중국이건 미국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대국의 특권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고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당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선택 당하면 안 돼. 이거 맞습니다. 골치 아파져. 그런데 요런데 어느 지점에서 이제 분쟁의 그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이 주한미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전체의 광역적인 의미로 주둔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대한민국 방위라는 거는 그 대한민국 방위에 필요한 뭐 포병여단, 아파치 헬기대대 다 떠났어요. 없어. 아 진짜요? 아파치 헬기대대는 저기 이라크 전쟁 때 떠났고. 아 맞네요. 그래서 안 돌아와. 한 번 가면 안 돌아와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포병여단까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총을 쏘고 포를 쏘고 이런 군대는 없는 겁니다. 단지 이제 오산에 F-16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피는 안 흘린다 이 얘기고. 그럼 이 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중국 견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조금 전략적 단위에서 하고 북한군에 대한 재래식 방어는 한국군이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재편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전략적 유연성이란 것도 그거예요. 주한미군 장교가 분명히 태평양사 소속의 주한미군인데 저 중부사령부 산하에 어떤 중동에 어느 부대도 자기 소속이 또 있는 거예요. 그 1년에 몇 달은 실제 거기 가서 근무를 해. 그리고 또 일로 와요. 이렇게 듀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효율성 이렇게 보겠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 주한미군이 얼마나 이달에는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줄었고 이런 걸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 28,500명은 장부상에 그런 거지 실제 밥 먹은 숫자가 그 숫자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벌집 주둔이라 그래요. 벌이 보면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많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어 있기도 하고 지금 미군 기지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벌집처럼. 자, 벌써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저희가 그런가? 생각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 사실 이 김종대
평화본부장. 사실 저는요, 네.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 우리 외교부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있잖아요. 이도훈. 네. 그 이름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평화교섭? 뭔가 좀 안 맞는다 느낌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정의당에서는 평화본부, 이렇게 뭐 만드셨다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보, 국방, 최고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좀 오늘 길게, 특히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뭐 앞부분에 이제 아주 직설적인 질문도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네. 또 기회가 있으면 오실 테니까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좋아요와 구독은 네,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변 분들에게 지인 많으시잖아요. 좀 널리 링크를 좀 전파해 주십시오. 예, KBS에서 참 여러 가지 열심히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는 또 네, 예, 고맙습니다. 따라가야죠. 자, 오늘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